지급하는데요. 2017년에는 어가당 연간 50만 원이었고요. 지난해는 65만 원, 그리고 이제 올해는 7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적게 주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적은 돈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고령의 그 어민들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돈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국가가 이렇게 어촌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확대된 직불제 항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산자원 보호직불제. 어떤 어가에 지원이 될까요? 예, 뭐 바다가 텅 비어간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그동안 이 남획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뭐 작은 물고기를 잡고 그래서 저인망 어선을 해서 거의 그 고갈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허용 어획량, 그러니까 이거를 TAC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포획하고 잡을 수, 그러니까 채취할 수 있는 이 수산동물의 연간 그 최고 한도를 뜻하는데요. 이 TAC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적인 휴어기, 그러니까 고기를 잡지 않는 기간을 유지를 하고요. 또 자발적으로 어선을 감척을 하게 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여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한해서는 이 소유한 어선의 총 톤수에 따라서 소규모 어선 직불금과 그리고 좀 큰 배도 있으니까 톤수 비례 직불금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할 거고 좀 정확한 예산안은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이 지급 단가를 이제 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면서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항목도 추가가 됐다고 하죠. 요새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이 수산물의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좀 많이 네네. 들으셨을 겁니다. 점점 해양의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있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먹는 수산물 오염으로 이어지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건강에 위협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수산 공기불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 하나가 이 바로 수산 환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전체 수산물 중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게 약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EU는 지금 한 15.9%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이렇게 친환경 양식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방식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부는 2032년까지 EU 수준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직불제를 보게 되면 일단 양식을 할 때 특정 약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또 유기식품 등 이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어가를 대상을 하는데요. 올해 이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가가 한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뭐 미역이나 김, 뭐 다시마, 뱀장어, 홍합, 그리고 흰다리 새우 등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데 해썹을 인증을 받거나 그리고 친환경 배합 사료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따른 그 직불제를 그 차액에 따른 직불제를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처음 시도되는 항목이 있는 만큼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경영 이양 직불제의 경우 이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현업에서 물러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경영 이양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어촌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혹은 신규 인력을 이렇게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촌계에 있던 어떤 만 65세에서 75세의 어민이 새로운 그 젊은 층에게 이렇게 어촌 개원의 자리를 이렇게 뭐랄까 이양하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탈퇴하고 새롭게 이렇게 어촌 개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이 75세 정도가 되는 이 어민들이 현업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직불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업을 이제 은퇴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겠느냐라는 이제 현장에 우려가 좀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해썹 말씀을 하셨는데 어민들 입장에서 굳이 해썹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예, 해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증받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고령의 어업인들에게는 아마 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받고 나서 이 해썹을 인증받은 수산물과 그렇지 않은 수산물의 가격 차이가 많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배합 사료를 쓰게 되면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근데 물고기는 생각만큼 잘 자라지 않아서
그 손해가 어가한테 오는데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으면 이 직불제의 어떤 취지가 이렇게 제대로 살려지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요 항목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뭐 자율적인 휴어나 그리고 휴어죠. 이제 고기 암잡고 그리고 어선 간척 등의 그 동참하는 어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어선을 줄이면 현재로서는 직불금만큼 손실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의 효과가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좀 충분한 보상 그리고 아주 제대로 된 홍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익직불제 외에도 좀 낙후된 어촌을 살리기 위한 어촌 뉴딜 300 사업도 올해로 시작된 지 이제 3년을 맞게 됐는데요.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2022년까지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300곳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2024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서 어촌과 어항을 개발한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도 236개 어촌 어항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최종 60개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종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고요. 또 이건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토건 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어떤 해양 바이오 산업의 어떤 육성이라든가 또 스마트 농업처럼 이제 스마트 어업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어촌과 어업의 어떤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은 교류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교통시설을 현대화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편의시설을 구축한다던가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또 여러 가지로 또 갈등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정된 어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정도가 들어오는 셈인데 네. 이게 선정이 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이 되는 셈인데 그러면 그렇게 투입 대비 침체된 어촌에 실제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리 토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당연히 이제 결행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에 혹은 우리 어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과정들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어촌의 좀 특징이 워낙 농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또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권 다툼도 솔직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촌을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하려던 이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반목시키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또 부드럽게 정책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촌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간단하게 의견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수산물의 생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방문해서 행복과 쾌적함을 느끼는 교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촌 주민들의 생계의 공간이기 때문에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이 어촌 사업들 그리고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어촌 주민들이 이게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훨씬 더 좋은 마을을 만들려는 그 노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게 또 해수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지자체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만 계속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서 좀 많이 벗어나야 되죠. 네,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를 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우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안개가 심해서 저는 이게 미세먼지인가 싶었는데 정말 촉촉하게 그냥 약간 습기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 비 오는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어제가 1월 21일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를 급격히 변화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 부대 소속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인근까지 와서 총격전을 벌인 사건, 그러니까 1.21 사태입니다. 그 1.21 사태 이후 오랫동안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다가 2007년부터 차츰 개방이 되어 이제는 신분증 없이도 산행을 할 수 있는 백악산에 다녀왔습니다. 백악산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청와대 뒷산에 있는 산을 북악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북악 스카이웨이도 있고. 백악산은 어느 산일까요? 백악산과 북악산은 같은 산을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산이군요.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셔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백악산이 166건, 북악산이 14건 언급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백악산의 이름이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위 개념으로 남쪽에 있는 산은 남산이라고 하고 네. 북쪽에 있는 악산은 북악, 이렇게 이제 편하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백악산, 북악산. 통제가 좀 오래됐잖아요. 숲이 좀 잘 오히려 보존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직접 가보시니까. 거의 뭐 40에서 50년 통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11월 1일 이전까지는 그 백악산 숲을 사실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산 산행은 산행이라기보다는 사적 시포인 한양도성 문화재를 탐방하는 의미가 컸는데요. 이곳은 아직도 군사보호구역이라 지정된 탐방로, 그러니까 성곽길 이외에는 자유로운 산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백악산 숲의 향기를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이후 백악산 북측면, 북쪽 숲이 일부 개방되어서 숲속에 잠시라도 잠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걷다 보면 한양도성을 또 감싸고 있는 그 철책선들도 있고요. 곳곳에 여기는 군사시설로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이제 다니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꼭 확인하고 가시는 게 있는데, 백악산 정상에서 그 청운대로 향하는 길에 있는 1.21 사태 소나무입니다. 그 1.21 사태 당시 총격전 과정에서 이 총알이 소나무에 박혔는데요. 그 흔적을 그 탐방객들을 위해서 양궁 관역편처럼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백악산에 소나무가 많은가요? 예, 맞습니다. 그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그 서울의 한양도성을 쌓으면서 전국 각지의 우수한 소나무를 한양도성으로 옮겨 심도록 했고, 이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남산의 소나무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남산은 많이 훼손이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이 잘 찾지 않은 북쪽 백악산 소나무는 군락지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크고 굵직한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나무는 바로 소나무군요. 이게 우리 민족의 나무 소나무를 이야기하기엔 너무 방대해서요. 아, 네.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언급을 하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백악산 숲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 그 백악산을 개방하면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백악산 나무 분포 자료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북악산의 식물은 총 208종이고 그중 나무는 81종이 있다. 교목류는 소나무, 팥배나무, 떼죽나무, 삼번나무 등이 있고, 관목류는 진달래, 철쭉, 쥐똥나무, 국수나무 등이 있다. 침엽수는 소나무가 대부분이고 화렵수는 참나무 등 여러 종류가 섞여 자라고 있다. 그 외 성곽 주변에 아까시나무, 은수원 사시나무, 리기다 소나무 등 토사의 추를 막기 위해 심은 나무와 최근 조경수로 심은 스트로브 잣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팥배나무 군락은 숙정리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자료에는 없지만은 그 백악산 정상 밑에 보면은 청운대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복궁, 광화문, 그리고 이 시청 일대, 종로 일대가 한눈에 들어 보이는 그 청운대에 심어져 있는 백목련을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련이라고 하시면 목련 이제 제가 써보니까 몽우린이 이렇게 맺혀 있더라고요. 네. 예. 나무로 바라볼 때 어떤 네. 감상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될까요? 봄에 보면 가장 좋겠지만은 네. 지금도 이제 볼 수 있는 감상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청운대에 있는 백목련은 봄이 되면은
그 주먹만한 하얀 꽃들이 펴서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 꽃이 질 무렵 바로 옆에 팥배나무가 있습니다. 그 팥배나무 하얀 꽃들도 또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목련이나 팥배나무나 꽃이 피어야 가까이 다가갈 마음이 들지만 이맘때 겨울에 백목련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털이 보송보송한 꽃눈들이 붓대 끝에 모여있는 붓털처럼 원추형으로 달려 있습니다. 네, 제가 목련 절화를 얼마 전에 사용을 했는데 네. 그 쓰고 남은 걸 집에 좀 따뜻한 데다 꽂아놓으니까 금방 꽃이 너무 예쁘게 네, 피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정말 나뭇가지지만 이렇게 솜털 같은 봉오리 안에 이렇게 예쁜 꽃을 품고 있었다니 볼 때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 그 네. 솜털 같은 꽃눈이 주는 신비함이 굉장히 큰데요. 네네. 저도 그 아나운서님과 마찬가지로 그 겨울에 목련을 꺾어가지고 한번 키워서 해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운대 백목련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백목련의 꽃눈을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잘라 보니까 꽃을 감싸고 있는 포엽이 외곽에 있었고요. 그 안에 꽃토기로 암술이 탑처럼 봉긋하게 솟아 있었고 그 아래로 수술이 나선형으로 암술을 둘러싸면서 이 꽃잎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겨울에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지 않나 싶습니다. 개나리랑 진달래보다 먼저 피잖아요. 그죠? 예, 먼저 핍니다. 그래서 봄의 전령사, 그다음에 꽃이 만개했을 때는 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개나리나 벚꽃보다 빨리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은 아직 과학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주요 목적은 더 많은 자손을 퍼뜨리려는 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보통 많은 식물들은 잎을 먼저 냅니다. 잎이 나야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고 그 에너지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산하의 꽃들이 만발하게 되면 곤충들을 불러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곤충을 선점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꽃이 지자마자 양분을 저장해 두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을 일단 뒤로 미루고 그 양분을 아껴 여름부터 꽃눈을 만들어 두었다가 겨울을 나면서 기운이 올라가기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기온이 10도 정도 환경이 되면은 겨울눈의 생장 억제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후 서서히 겨울잠에서 깨어나 꽃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좀 부지런하고 좀 욕심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장보다 종족 번식에 좀 방점을 두는 식물들이네요. 꽃부터 피우는 식물들이. 목련이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예, 그 나무 도감을 보면 소나무 등 거시 식물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속시 식물이 나오는데요. 이 속시 식물에서는 목련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이는 대략 지구에 등장한 시기에 따라 도감이 정리가 되는 건데요. 목련은 1억 년 전, 그러니까 백악기 시대에 최초의 꽃피는 속시식물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한 식물학자는 이를 두고 이게 식물 세계의 빅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기는 벌이나 나비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럼 목련의 꽃가루 바지를 도와준 곤충은 무엇이냐면은 딱정벌레들이었습니다. 이 딱정벌레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암술과 수술도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래서 꽃잎도 목련꽃은 굉장히 크고 단단합니다. 이 방식을 1억 년 동안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 목련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1억 년 전부터 이런 선진적인 방법으로 네, 버텨왔다니 대단합니다. 겨울 목련나무들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무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앞에서 백악산 소나무들이 제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푸른 바늘잎을 달고 있는 나무들이 다 소나무는 아닙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도 있고요. 리기다 소나무도 있고요. 그런데 역시 푸른 바늘잎을 달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노간주 나무가 보여서 이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노간주 나무는요. 네네. 네, 어떤 나무죠? 측백나무과 향나무 속에 속하는 상록 소교목이고요. 이 나무 도감을 보면은 전국의 건조한 산지 및 풀밭 암석지대에 분포한다. 그리고 또 목재와 가지가 유연하여 물에 잘 썩지 않아 소의 꼬투레 같은 생활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간주 나무는 농경 생활 당시 농기구 재료로 많이 썼다는데 산업사회가 돼서 그런지 이제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서양 증류주의 진이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에게 추억의 술이 되었는데요. 이 술을 다른 말로 두송주라고 하고요. 이 노간주 열매가 바로 두송실입니다. 그 영어로는 주니퍼 베리가 되고요. 이 나무의 학명이 주니페르스 리기다인데요. 주니페르스는 젊음을 뜻하는 라틴어 주니오와 분만의 의미를 가진 파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향나무 속 나무들이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학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노간주 나무 사진 올려놨는데요. 또 찾아보고 계신 분도 있으시네요. 네. 아, 목련은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봄을 만끽하게 해주고 노간주 나무는 좀 뭐랄까요? 좀 잊혀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식물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무는 자신이 지금 가장 애써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나무를 키워야 하는 때인지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인지 열매를 위해 다른 것들은 접어야 하는 시간인지 정확히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목련은 겨울눈이나 꽃봉오리가 북쪽을 향해서 자란다고 해서 북향화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햇빛을 덜 받은 북쪽 꽃잎이 꼿꼿한 남쪽 꽃잎에 밀려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 1.1 사태 잠깐 말씀 1.1 사태로 사망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무덤이 그 경기도 파주 적군묘지에 있는데요. 이 묘비를 이제 북쪽을 향하게 이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지혜에 목련처럼 종족 번식에 애를 쓰는 것, 이는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사는 터전을 만드는 노력과도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은 분단의 비극도 사라지고 통제 없이 백악산 그 숲을 모두 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면서 목련 가지를 생각해봤더니 정말 봉오리랑 가지가 한쪽으로 이렇게 다 쏠려 있는 느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련에서 이렇게 역사도 배우고 또 각자의 생각도 들고 김미진님께서 목련에 봉오리가 생기면 봄이 오는 거라서 추운 겨울이 간다는 생각에 너무 좋습니다. 올겨울 너무 추웠는데 더 목련을 빨리 보고 싶네요.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도 숲과 나무에서 한 수 배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김서정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숲으로 가는 길 함께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1명입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가 나왔고요. 전날보다 다소 감소했고요. 오늘은 3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로 지역사회 발생은 380명이고 이 중에 경기도 138명 등 수도권에서 277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경남에서 3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누적 확진자는 73,918명, 사망자가 16명 늘어서 1,316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조금은 잡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화이자 백신이 다음 달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이 백신 공동 구매 기구인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정부가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이 중에 5만 명분이 다음 달 초에 먼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백신이 화이자사의 백신입니다. 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백신이 화이자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 화이자 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콜드체인을 통해서 유통해야 하는데 질병관리청은 백신이 당장 들어와도 보관 유통에 문제가 없다라며 이 준비 상황을 밝혔습니다. 아직 5만 명분에 불과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설 전에 첫 백신 접종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화이자 백신 유통이 까다롭기 때문에 별도의 접종센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안에 따르면 전국 250여 곳의 접종센터에서 적은 곳은 하루 600여 명, 큰 곳은 2,400여 명까지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죠.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이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라며 곧바로 힘을 실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이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 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제각각이고 또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상 대상 업종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손실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보상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를 두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이걸 법제화한다라는 찾기 어렵다라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어제 정세균 총리가 경로를 하면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용범 차관은 회의 후에 정세균 총리에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맞아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권 교체라는 급격한 전환기의 국제 질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교착된 북미 남북 대화를 풀 수 있는 새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외교안보 라인에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제 공식 출범을 했어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쟁만 이뤄졌던 공수처가 어제 출범을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성을 놓아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에도 변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김진욱 처장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수처의 직원은 김진욱 처장 1명입니다. 이제 조직 구성이 시작이 될 텐데요. 최대 23명의 공수처 검사, 40여 명의 수사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추천위원 2명씩 포함된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요. 공수처 검사는 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놓고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3년에 이 차관 임명과 함께 한 건설업자의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서 낙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별장에서 성폭력이 벌어졌다라는 주장도 제기됐고 영상도 촬영이 됐고요. 그 영상 속 남성이 결국 김학의 차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 당시 검찰은 첫 조사와 재조사를 거치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다시 한번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했는데요. 당시 김학의 차관은 위원회 소환을 거부했고 지난 2019년 3월 22일에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앞세워서 시선을 분산을 시킨 뒤에 자신은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정체를 숨기고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국 금지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서 출국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라는 공익 제보가 나왔고 검찰이 이에 따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김학의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는 것이고 또 당시 수사검사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법무부에서는 출국을 막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측은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다라면서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 오히려 기밀 유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파업 위기에 놓였던 택배업계가 노사 간의 합의를 이뤄냈군요. 네, 이 파업을 앞둔 택배업계가 어제 쟁점에 대해서 최종 합의했습니다. 택배노사와 정부가 합의 서명식을 했는데요.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은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였는데요.
이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했고요. 택배 사업자는 분류 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회 정부는 예산 세제 등을 통해서 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이 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됩니다. 설 명절에는 특별히 배송 지연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네, 어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모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이 조주빈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를 적극 지지했고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하여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은 만 18세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8명의 여성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한편 이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치 조재범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 피해자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휴식 시간에 콩으로 듣고 있는데 함께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보여주시고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